한 소녀는 부모님이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신 후 버려진 집에서 혼자 살았지만 집의 새 주인이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공기 소리가 스며들어 오래된 집 구석구석을 울리는 섬뜩한 중얼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목조 건물은 수년 동안 버려진 듯했고 낡은 벽과 무너질 듯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인물이 문지방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침묵과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겨우 8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커다랗고 어두운 눈은 깨진 창문을 통해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농장 노동자인 그의 부모님은 그날 아침 일찍 도시로 나가 수학의 마지막 제품을 팔았습니다. 지수는 지금 그녀가 있는 창문에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미소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기억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고속도로의 산사태가 그의 차를 수많은 바위와 진흙 아래에 파묻었다. 폭풍이 마침내 가라앉았을 때 시체가 며칠 후에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문을 다시 넘지 않았다. 지수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근처 강에서 물을 찾고 작은 정원에서 수확한 물을 조금 먹었고 가장 추운 밤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담요에 쌓여 잤다. 그러나 그날 오후는 달랐다. 때때로 바람이 멀리서 엔진 소리를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졌다. 소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서 차량이 비포장 도로로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차였지만 잊혀진 그 장소에서 그 존재는 이상했다. 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내부의 그림자에 숨었다. 그의 목에 불안의 덩어리가 생겼다.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면 안 된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집의 새 주인은? 그들은 반대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 지수는 그림자 속에서 작은 몸을 멀리 있는 벽에 붙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온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 있었다. 정말 여기 있는 거야? 노라가 믿을 수 없다는 어조로 물었다. 물론이지. 지도를 봐.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낡았지만 조금만 손보면 새 것처럼 될 거야. 지수는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발각되고 싶지 않았지만 창문에서 멀어질 수도 없었다.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강했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부부가 현관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땅딸막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는 한 손에 도구 상자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 녹슨 자물쇠를 따려고 했다. 여자는 머리를 위로 올리고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6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무섭다. 소년이 말하며 엄마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말도 안 돼, 지호.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야. 마지막으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자물쇠가 걸렸고 문이 천천히 열리며 길고 높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울부짖음처럼 집안에 퍼졌고 지수는 추위가 그녀를 더욱 감싸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구석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빛이 들어와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와 낡은 시트로 덮인 오래된 가구를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 여기 있구나. 남자가 말하며 손바닥을 때렸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몇 주 후면 준비가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지수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은 안에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침묵 속에 걸었던 것과 같은 바닥을 걷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조금 더 숨어서 숨을 참았다. 마치 집 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항의하는 듯 새로 온 사람들의 발걸음에 따라 나무가 삐걱거렸다. 지호야, 움직이지 마. 어머니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한 소년에게 경고했다. 여기에 유령이 있다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는 짧지만 다소 불편한 웃음을 터뜨렸다. 유령은 없어, 자기야. 쥐와 거미줄 뿐이야. 지호는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고, 때때로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마치 구석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을 것 같다. 지수는 눈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드레스에 매달려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말고, 아무도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소녀는 나이에 걸맞은 호기심으로 복도 끝에 반쯤 열린 문으로 다가갔다. 지수는 항상 그 문을 닫아두었다. 지호야, 그 길로 가지 마.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소녀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지수는 공황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그녀의 방, 그녀의 작은 피난처, 그녀가 전생에서 남긴 작은 것을 간직한 곳이었다. 낡은 담요, 헝겊 인형, 부모님의 낡은 사진. 그들은 서로가 재빨리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갔지만 지수가 숨었던 어두운 구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덧없는 순간이었지만 소녀의 심장이 멎을 만큼 충분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부모님에게 달려갔지만 지수는 그가 그녀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호는 그녀를 보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부모님에게 말할까? 부모님은 모두 피난처로 돌아갈까? 지호는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는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거기 누군가 있어.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호야? 여기엔 아무도 없어, 자기야.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야. 하지만 소년의 눈에 대한 고집이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고 도구 상자에서 손전등을 꺼내기에 충분했다. 지수는 숨어있던 곳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낡은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았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떨렸다. 나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만약 그녀를 찾는다면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내 문이 열렸다. 손전등이 방의 모든 구석을 비추며 지수가 수년간 간직해온 물건들을 드러냈다. 낡은 담요, 헝겊 인형, 그리고 깨진 나무로 액자를 싼 낡은 사진. 아버지는 그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수는 가구 뒤에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고
그녀의 작은 모습은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졌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남자가 안도와 불신이 뒤섞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지호는 굳건히 버텼다. 아빠, 봤어요. 누군가 있었어요. 여자아이, 엄마가 한숨을 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마도 내 상상일 거야, 지호. 이곳은 다르지만 유령은 없어.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그의 발자국을 보고 그의 존재를 느꼈고 이제 그의 은신처에 들어갔으니 그 집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소녀는 은신처에서 일어나서 그녀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을 찍고 꼭 껴안았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 생각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지 않고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밤이 왔고 그와 함께 섬뜩한 침묵이 집을 장악했다. 새 주인은 메인룸의 램프를 몇 개 켜두었지만 복도와 구석구석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호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상자를 풀고 있는 동안 손전등을 든 소녀는 복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에게 그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반면 지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구석에서 모든 움직임, 모든 중얼거림을 경청했다. 나는 그 소년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가슴에 대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더 오래 숨을 수 있을까? 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 손전등이 방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헝겊 인형에 멈췄다. 그녀는 작고 나이가 많았지만 분명히 사랑받고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인형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는 뒤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너는 누구야? 소년이 물었고 감히 돌아볼 생각도 없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손짓과 찡그림만 지었다. 서영과 민주는 지호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찾으러 갔고 지수를 보고 놀랐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지수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멈췄다. 안녕.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의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 집을 살펴보던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아내 옆에 섰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있었을까?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중얼거렸다. 어린 소년 지호는 어머니 뒤에 서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유령이야. 그는 조용히 물으며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아니요. 지호가 대답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소녀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했다. 그녀는 당신처럼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이 손목을 가슴에 눌렀다. 그 여자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담요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자, 자기야. 가져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 지수의 시선이 담요에 머물렀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담요를 가져갔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불신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재빨리 담요로 몸을 감쌌다.
서연과 민준이 오래된 집에서 지수를 발견한 후 모든 것이 그들에게 바뀌었습니다. 연약하고 겁에 질린 소녀는 침묵을 지켰고 낯선 사람들을 불신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며 헝겊 인형을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생존 루틴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실용적인 민주는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두고 갈 수 없어. 서연은 차에서 가져온 담요로 소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주는 전화를 들고 지방 당국에 연락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했습니다. 마을로의 이사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남은 작은 것과 다시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경계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작은 군중이 차량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오래지 않아 퍼졌다. 옛집에 살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나요? 한 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하지만 부모님 옆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한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이웃들의 말이 서연의 귀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그녀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수는 웅얼거림에 반응하지 않고 손에 든 인형을 꼭 움켜쥐었다. 사회복지사의 작은 건물에서 서연과 민주는 그들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다. 진지하고 세심한 그 남자는 귀를 기울이면서 서류를 훑어보았다. 기록에 따르면 지수는 2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이상하네요.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서연은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러는 동안 지수는 사무실 구석에 앉아 손목에 풀린 실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사회복지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한 다음 우리가 더 조사하는 동안 그녀를 고아원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서연은 항의하고 싶었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를 돕고 싶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보육원은 차갑고 암울한 곳이었다. 회색 벽과 메아리로 가득 찬 긴 복도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지수는 천천히 걸어가 서연의 손을 잡았고 지역 직원이 그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였다. 서연은 그 작은 아이에게 기대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곧 다시 만나러 올게요. 알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가 느낀 고통을 드러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의 손을 놓으며 분명히 주저하는 듯했다. 그녀 뒤에서 문이 닫히고 서연과 민주는 복도에 남았다. 그녀를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알아요. 그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요. 며칠 후 사회복지사들은 예상치 못한 요청을 받았다. 한 여성이 사망한 어머니의 자매인 지수의 이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갑작스러웠지만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한 살아있는 가족이에요. 그 여성이 권위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그 회의에 참석했고 지수를 보고 그녀의 몸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서연 뒤에 숨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편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에 띄게 불편해 보이는 이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그냥 익숙해져야 할 뿐이에요. 하지만 서영과 민주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수와 법적 유대감이 없었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하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그 남자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 말이 안 돼. 서연은 어느 날 저녁 민준과 함께 서류를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알아요. 뭔가 이상해요. 알아낼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보육원 방문은 매주 계속되었다. 서영과 민주는 장난감, 책, 새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하은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했지만 보육원에서 만난 자리에서 하은에게 직접 물었다. 왜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일 뿐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은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서연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정에서의 사건은 점점 더 긴박해졌다. 하은은 그녀가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유능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 지수를 위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저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저 조카를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은이 판사 앞에서 증언했다. 반면 서영과 민준의 변호사는 하은의 진짜 의도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며 지수가 지수를 두려워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 의뢰인과 그녀의 남편은 지수의 안녕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를 위해 존재했지만 원고는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저울은 하은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듯했다. 법은 명확했다. 혈연 관계가 우선이었다. 서영과 민주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한편 서영과 민준의 사적 조사는 불안한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지수의 부모가 죽은 후 하은이 가족 재산의 임시관리자로서 많은 상속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수가 살아있는 이상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다. 소녀가 합법적 상속자였기 때문이다. 내가 찾던 건 지수가 아니라 돈이에요. 민준이 좌절의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양육권을 빼앗을 만큼은 안 돼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듯 대답했다. 심판의 날이 왔다. 서영과 민주는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법정에서 판사는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원고는 지수를 돌볼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가까운 친척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소녀가 친가족으로부터 안정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판사가 하은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서영과 민주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그들은 지수와의 약혼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고 하은의 재정에서 불규칙성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발견은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상속 기록의 불일치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지수 부모의 사고의 한을 연루시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생물학적 친족 관계는 판사 앞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옆에 앉은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헝겊 인형을 든 채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소녀의 침묵은 서영과 민준의 사건의 걸림돌이 되었다. 지수의 증언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말하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수는 눈을 들어 결의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몇 달 동안 유지해온 침묵을 깼다. 그녀가 우리 부모님 차에 뭔가를 했어요. 방은 완전히 조용했다. 놀란 판사는 지수에게 계속하라고 했다. 그녀를 봤어요. 차고에 있었어요. 그들은 떠나기 전에 차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소녀의 말은 느렸지만 하나하나가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하은은 소녀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소리치며 말을 가로채려 했지만 판사는 침묵을 명령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판사가 말했다. 조사 결과 진실이 드러났다. 하은이 지수 부모님의 차량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온 가족이 사망한 상황에서 자신만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상속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은이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겉모습은 무너졌다. 그는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지수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국가 보호 아래 있다고 선언되었다. 그러나 판사는 서연의 헌신에 감동하여 즉시 입양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용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의 햇살이 서연과 민준의 집 정원을 비추었고 지수는 서연이 만들어준 연으로 놀고 있었다. 바람이 작은 종이와 천 인형을 들어올리며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시작했다. 서연과 민준은 현관에서 손을 꼭 잡고 갓 구운 빵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지수와 함께한 매일은 사랑과 인내를 조용히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더 많은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뵙겠습니다.